당시 남녀공학 학교에는 경찰이 상주하고 있었다. 어느 학교에서도 데모에 참여하는 학생 수가 1000명이 넘는 일은 거의 없었다. 한 학교에 하 사건이라는 것이 있었다. 어떤 학생이 시위 주동을 하려고 하고요 하며 외치려다가 첫 번째 음절 학을 다 못하고 하 하다가 형사들에게 끌려간 사건이다. 막대기 사건도 있었다. 광화문 내거리에서 시위를 하려고 모였다가 형사들이 덮치자 시위에 참여하려고 왔던 한 사람이 막대기를 들고 형사를 내리치려는 순간 잡혀갔다. 하 사건이든 막대기 사건이든 군부 독재의 철통 감시가 얼마나 심했는지를 가늠하게 해주는 일이었다. 특히 막대기 사건의 경우 막대기를 후려쳐 보지도 못하고 경찰에 잡혀가 옥살이를 하게 된 그 사람이 못내 억울해했다는 이야기를 나중에 들었다. 이대는 여학교였기 때문에 닭장차가 상주하지 않았다. 당시 이대에 나와 있던 경찰들의 행태를 지금 이야기해봐야 잡소리에 불과하지만 그들은 이대 구석도서관 앞에 모여 앉아 있었다. 낄낄대며 잡담을 하거나 어떤 경우 이대 뒷동선에서 화투를 치고 있었다. 군기 빠진 형사들 덕분에 나는 대규모 시위를 조직할 수 있었다. 남대문서 유치장에 있으면서 서대문 경찰서로 가서 취조를 당했다. 당시엔 시위 주동 혹은 시위 참여로 잡혀온 학생들이 차고 넘쳐서 서대문서 유치장이 꽉 찼다. 순번에서 밀린 나는 남대문서 유치장에 갇혔던 거다. 나를 취조하던 형사는 서대문서 유치장은 연대생들을 수용하기에도 벅차다고 했다. 왜 이대생이 시위 주동을 해가지고 자신을 이렇게 귀찮게 하냐며 투덜거렸다. 이 사람 저 사람이 들어와서 한마디씩 하고 나갔다. 지금 기억에 나는 형사는 2명인데 턱이 뾰족한 40대 형사와 얼굴이 네모나고 눈이 커서 객관적으로 보면 잘생겼음직한 젊은 형사였다. 당시엔 잘생겼다든가 이런 생각은 전혀 들지 않았다.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이 내게는 정상적인 사람으로 보이지 않았다. 어떤 때는 저 사람은 사람이 아닐 거야, 도깨비일 거야, 혼자 생각하곤 했다. 형사들은 눈이 늘 충혈돼 있었다. 아마도 전날 저녁 술을 마셨거나 숙면을 취하지 못한 탓이었을 텐데 나는 다른 판단을 하고 있었다. 형사라는 직업은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직업이고 저런 직업을 가지면 못된 생각을 많이 해 눈도 시뻘겋게 되는구나 라고 생각했다. 좀 맞았다. 아파서 죽을 정도는 아니었다. 몸 여기저기에 멍이 심하게 들었던 것으로 보아 맞긴 좀 맞았던 것 같다. 아픔은 별로 느껴지지 않았다. 고문당하기 전에 나는 고문이나 폭행을 당하느니 죽는 게 나을 거라고 생각했다. 참을성이 없는 나는 조금만 맞아도 견딜 수 없을 것 같았다. 영화 속에서 가끔 고문 장면을 보면 소름이 끼쳤다. 빨리 모든 걸 풀고 빨리 교도소로 넘어가는 게 최고라고 선배들은 말했다. 그런데 막상 두들겨 맞고 보니 죽을 정도는 아니었다. 맞는데 너무 긴장된 탓인지 통증은 별로 느끼지 못했다. 가장 무서운 순간은 폭행이나 고문이 시작되기 전이었다. 지금까지도 가장 공포스럽게 남아있는 것은 하얀 방에 갇혀있던 시간이다. 형사들은 나에게 겨우 하루 혼자 있었다고 얘기했다. 몇 날 며칠이 흘렀는지 나는 몰랐다. 사방이 하얗게 칠해져 있는 방에 처음 갇혔을 땐 이게 뭐지? 하는 생각밖엔 들지 않았다. 그런데 몇 시간이 흐르자 시간 개념이 사라졌다. 시간이 가늠되지 않자 공포가 엄습해왔다.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예측할 수도 없었다. 그 예측 불가능성이 나를 두려움에 떨게 했다. 그냥 무섭기만 했다.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엎드려 잠을 청해보기도 했다. 이러다가 내가 돌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즈음 형사가 들어왔다. 내가 하얀 방에 혼자 머문 시간은 48시간이었다. 어렸을 때부터 나는 상상력이 풍부했다. 작은 일을 접해도 터무니없는 상상력을 발동하곤 했던 나는
그 공포의 순간에도 똑같았다. 몸은 하얀 방에 있는데 나는 내가 돌았을 때 벌어질 일들을 상상하며 정신병원에 갇힐 걱정을 했다. 그런 생각을 하자 무엇보다 수치스러웠다. 명색이 데모 학생이 하얀 방에 갇혀 혼자 방치되자 넋이 나갔다는 흉흉한 이야기. 그 주인공이 나라는 것은 상상만 해도 부끄러웠다.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선 안 되었다. 처음에는 그럭저럭 생각도 하고 왔다 갔다 하며 똑바로 앉아 있었다. 그런데 갈수록 마음이 위축됐다. 마음이 위축되자 몸도 점점 위축됐다. 급기야 몸을 웅크리고 있었다. 거울이 없어서 내 얼굴을 잘 보진 못했지만 아마도 내 얼굴은 그때 숨을 곳을 찾는 초췌한 생쥐 같았을 거다. 물론 잠도 오지 않았다. 잠이 들면 다시 눈을 뜨지 못할 것 같아서 잘 수가 없었다. 하여간 이러저러한 과장된 공포에 떨며 내 몸이 동그랗게 말려져 가고 있던 그 즈음 형사가 들어왔다. 형사의 첫 마디는 이거였다. 안 죽어 안 죽어. 뭘 새파랗게 질려서 그러냐? 그렇게 소심해가지고 무슨 시위주동을 했어? 얼굴이 쥐같이 생긴 40대 형사가 들어와서 내 앞에 앉았다. 탁자가 있었던 것 같은데 탁자 색깔은 잘 기억나지 않는다. 나는 갑자기 움츠렸던 몸을 똑바로 하고 허리를 고추 세워 의자에 앉았다. 먼저 이런 생각을 했다. 완이는 어떻게 됐을까? 완이를 보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지? 형사의 취조에 대비하고 있는데 형사는 엉뚱한 말을 했다. 아버지가 공직에 40년 계셨다며?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숙부는 헌병으로 제대하셨다며? 그리고 너네 막내 삼촌이 지금 현역이시더라? 그 말에 무슨 감정이 들었는지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 예기치 못한 말이 형사의 입에서 튀어나왔고 그래서 할 말이 없었다. 형사의 페이스에 말리면 내가 준비해왔던 알리바이가 머릿속에서 흐트러질 수도 있기 때문에 나는 단단하게 무장한 상태였다. 그런데 형사가 이렇게 덧붙였다. 너 때문에 너네 막내 삼촌 옷 벗으면 어떡하려고 그래? 아버지와 작은 아버지의 직업은 과거형인데 막내 삼촌은 현재형 직업군인이었다. 너 때문에 라거나 옷을 벗는다는 말이 내 알리바이 속을 비집고 들어왔다.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형사는 형사였다. 그는 단단하게 메어두었던 내 생각 덩어리가 흔들리는 것을 감지했다. 그리고 이렇게 물었다. 완이 잡혔어. 지금 옆방에 있어. 그리고 다 불었어. 나는 남대문서 유치장에서 후배를 만났고 완이 도발이를 치고 있다고 들었기 때문에 형사 입에서 완이가 잡혔다는 말이 나오자 깜짝 놀랐다. 하루 이틀 사이에 완이가 잡혔단 말인가? 나는 입을 꼭 다물어 버렸다. 이럴 땐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게 나을 것 같았다. 내가 대답을 하지 않자 형사가 내 따귀를 몇 대 갈겼다. 당시에는 아픔도 분노도 없었는데 지금 이 글을 쓰다 보니 확 부하가 치민다. 지금이라도 그자를 찾아 어두운 골목이나 모처로 데려가 영화처럼 멋있게 따귀를 때리고 싶은 생각이 든다. 어찌나 뺨을 세게 맞았는지 입안에 피가 고였다. 비릿한 피맛이 혀끝에 돌자 갑자기 눈물이 났다. 이 시도 때도 없이 흘리는 눈물의 정체가 뭔지 모르겠다. 내가 흘리는 눈물의 의미를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그때 뺨 몇 대를 세게 맞고 흘린 눈물의 의미는 정말 독해불가다. 나중에 이 얘기를 들은 남편은 뭐가 복잡노? 아파서 울었겠지 하고 심드렁하게 말했다. 정말 나는 아파서 울었던 것일까? 유치장에 있을 때 후배 숙과 나는 미주알 고주알 수다를 떨며 지냈다. 수다라고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무거운 얘기들이 쥐었다. 며칠 동안 대화 상대 없이 입을 다물고 있다가 숙이 들어오니 반가운 마음에 많은 얘기를 하게 된 것이다. 숙은 얼굴도 동글, 코도 동글, 입도 동글, 전체적으로 동글한 후배였다. 20년쯤 지난 후 숙을 만났는데 얼굴이 길쭉해져 있어서 놀랐다. 알아보기 힘들게 길어진 그의 얼굴을 보며 세월이 정말 겁나는 거구나 싶었다. 하여간 숙과 나는 대화 중에 부모님에 관한 것이 있었다.
당시 학생 운동권 내에서 이대는 요주의 학교였다. 리버럴하고 제멋대로여서 도무지 운동권의 규율이 먹혀들지 않는 학교라고 남자 선배들은 평했다. 실제로는 정반대였다. 이대 학생 운동권들은 성실하고 모범적이었다. 리버럴하긴 한데 규율 엄수에 관해서는 타의 추정을 불허했다. 당시 뿌띠적이라는 비난은 우리들 사이에선 치명적인 것이었는데 이대생들이 뿌띠적이긴 했다. 뿌띠적이라는 것이 소시민적이라는 의미와 중산층적 문화향유라는 의미를 동시에 내포하고 있었는데 나만 해도 학생 운동권에 있으면서 일상생활 패턴은 우리 집안에 그것을 유지하고 있었다. 뒤집어 말하면 이대 학생 운동권 학생들은 안정된 가정에서 유복하게 자랐다고 표현할 수 있겠다. 그런 만큼 우리들 사이에서 부모님 얘기는 금기였다. 내가 대학을 다니던 1980년대에는 대학생이 많지 않았다. 서울대, 연대, 고대, 이대의 한 학년 학생 수가 2,000명 정도였다. 대학생들끼리 모이면 다 거기서 거기로 보였지만 당시 대학교에 들어간다는 자체가 큰 특권이었다. 내가 다니던 여고는 한 반에 70명 정도였는데 그 중에 대학에 진학한 친구들은 채 10명이 못 되었다. 나는 서울 한복판에 있는 여고를 다녔는데 그 정도였으니 전국적으로 보면 대학 진학 비율은 훨씬 적었을 거다. 또 그땐 중산층이라는 개념도 낯설 때였다. 자녀 모두를 대학에 보내면 중산층이라고 할 수 있었을까? 지금이야 하나 내지 둘 낳는 것이 평균치이지만 우리 엄마만 해도 5명의 자식을 두셨다. 3명 자녀를 두면 매우 적은 편이었고 5은 보통이었다. 우리 부모님은 5명 모두를 4년제 대학에 보냈다. 우리 아버지는 공직에 있었고 엄마는 부업을 하셨으므로 다른 집에 비해선 형편이 매우 좋았다. 이대에 들어간 뒤 친구들과 얘기를 해보니 공직, 은행근무, 대학 교수, 변호사 등 법조인, 중소기업 운영, 교사 등등 말하자면 우리는 모두 안정된 화이트칼라 아버지를 둔 딸들이었다. 우리 아버지들에겐 공통점이 있었다. 자기에 대해 엄격하고 성실했으며 자식들에게 당신과 같은 삶을 살 것을 많이 강요한다는 것이다. 학벌에 목을 베는 것도 공통된 점이었다. 내가 시위주동을 결심할 때 막내라는 것은 좋게도 작용했고 또 나쁘게도 작용했다. 나는 막내였으므로 우리 집안에 대한 의무감이 별로 없었다. 그래서 다른 장남, 장녀 친구들에 비해 고민이 적었다. 만약 내가 아르바이트로 우리 가족을 부양해야 했다면, 다시 말해 우리 집이 가난했다면 나는 학생운동 따위 절대 하지 않았을 거다. 내가 지나치게 가족에 집착한다고 선배들은 내 뿌띠성을 걱정했지만 내가 학생운동을 할 때도, 내가 감옥에 있을 때도, 위장 취업으로 현장에서 일할 때도, 말지 기자로 전국을 누빌 때도 내 마음의 중심은 늘 가족이었다. 가족에 대한 내 태도는 지금 생각하면 상당히 이기적인 구석이 있었다. 막내인 나는 무엇인가를 해주기보다 받는 위치였고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던 우리 가족이 나를 지켜주리라는 굳센 믿음이 있었다. 어쨌든 나의 가족에 대한 집착은 의존과 동의어였다. 내가 시위주동을 한다면 나는 그 의존의 끈을 놓아야 한다. 가족의 보살핌 없이 내가 홀로 살아갈 수 있을까? 아주 조금은 나로 인해 겪을 우리 가족의 고통 때문에 가슴이 저렸다. 그러나 나는 일부러 그런 마음은 마음 저 구석에 감춰두고 새어나가지 못하도록 단단히 묶어두었다. 유치장에 들어간 이후 절망적이며 허탈했던 아버지의 표정과 현장 검증 때 보았던 오빠의 주눅든 태도, 형사들에게 양팔을 잡힌 채 내 방으로 들어가던 나를 보며 이게 무슨 일이고 하던 할머니의 놀란 얼굴, 늘 그렇듯 평온한 표정이었지만 하염없이 나를 바라보던 엄마의 표정이 못내 나를 괴롭혔다. 나는 나도 모르게 숙에게 차라리 내가 고아였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숙은 곧 풀려났고 우리 아버지를 만났다. 그런데 숙은 아버지에게 내가 고아였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지금 생각해도 이상한 일이다. 숙은 왜 아버지에게 그런 말을 한 것일까?
내가 차라리 고아였으면 좋겠다고 말한 이유는 나의 시위 주동이 우리 가족에게 준 충격과 고통이 너무 커서 그 고통을 줄 사람이 아예 없었으면 좋겠다는 의미였다. 그런데 그걸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버지에게 말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 그 말을 듣고 우리 아버지는 얼마나 서운하셨을 것이며 얼마나 배신감을 느끼셨을까? 고아였으면 좋겠다는 내 말은 마리아에게 나는 당신이 아들이 아니다 라고 했던 예수의 말과 일맥상통하는 것이었다. 나는 사상의학으로 보면 소음인이다. 소음인은 내성적이며 소극적이고 고집이 센 성격이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한번 앙심을 품으면 잘 풀지 않는 성격이었다. 생각해보면 대학 때 품은 첫 번째 앙심이 숙에 대한 것이다. 막내딸이 고속 수감되어 충격을 받은 아버지에게 어떻게 그런 말을 전할 수 있었을까? 거두절미하고 그런 말을 왜 전한 것일까? 석방 후 아버지에게 핀잔을 듣고 숙을 만나서 따지려고 수소문해 보았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두고두고 궁금했다. 20년쯤 후에 숙을 만났을 때는 동그랗던 얼굴이 길어져서 그것에 놀라 물어볼 타이밍을 놓쳤다. 남과 남 사이를 이간하는 말은 죽을 때까지 생물처럼 팔딱팔딱 살아 움직이지만 부모와 자식은 그렇지 않다. 아버지는 딱 한 번 숙이 그런 말을 하더라 라고 하실 뿐 다시는 입 밖에 내지 않으셨다. 아버지는 내가 구치소로 이감되자 매일매일 하루도 거르지 않고 면회를 오셨다. 일요일엔 면회가 안 되었으므로 월요일엔 늘 첫 번째로 나를 만나러 오셨다. 내가 일주일에 한 번만 면회 오세요 라고 말하면 아버지는 안 된다. 면회는 운동이야. 교도관이 운동시키기 위해서라도 매일매일 면회를 와야 한다고 하더라 하셨다. 면회를 마치고 내 방에 들어오면 사과 한 알, 계란 두 알이 들어와 있었다. 아버지는 매일 사과 한 알, 계란 두 알을 사식으로 넣어주셨다. 그리고 매일매일 먹었나 안 먹었나 확인하셨다. 이상하게 나는 사과 먹었나 달걀 먹었나 아버지가 물어보면 거짓말을 할 수가 없었다. 가끔 계란을 하나밖에 못 먹은 날에는 면회 시간 내내 영양실 쪽 운운하며 설교를 늘어놓으셨다. 달걀은 완전 식품이고 교도소 밥은 부실하니 달걀 2개는 먹기 싫어도 꼭꼭 씹어 먹어라. 비타민C가 필요하니 사과는 두었다가 아침에 먹어라. 아침에 먹어야 사과는 소화가 잘 된다. 나는 7, 8살 때 사과를 먹고 체해 죽을 고생을 한 일이 있었다. 지금도 별로 사과를 좋아하지 않는다. 사람 마음이 신기한 것이 사과 먹으라고 포크에 찍어 억지로 먹게 하는 사람이 속으로 밉다. 누군가 억지로 사과를 먹게 만들지 않는 한 나는 자발적으로 사과를 먹지 않는다. 그건 감옥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나는 아버지가 넣어주신 사과를 매일 꼬박꼬박 먹었다. 내가 석방된 날 언니들이 와 피부가 너무 뽀해졌다. 그래 너는 원래 피부가 희었어. 매일 시위한다고 햇볕 받고 뛰어다녀서 내 얼굴이 검어진 거야. 말했는데 아마도 아버지가 넣어주신 사과 한 알의 기적이 아닐까 싶다. 내가 석방되던 날 대부분의 다른 수감자들은 석방의 기쁨에 들떠 시간이 어떻게 가는 줄 모른다거나 시간이 왜 이렇게 더디게 가느냐 했다는데 나는 정말 구치소 문 밖을 나가기 싫었다. 구치소에 입고 싶은 것은 아니었지만 아버지를 대면하려니 겁이 났다. 아버지가 매일매일 면회 오셨다고는 하지만 면회는 어디까지나 두꺼운 유리창을 두고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버지를 대면했다고는 보기 어려웠다. 그런데 막상 아버지를 대면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 수감될 때 압수되었던 옷을 돌려받아 입고 구치소 문을 향해 걸어갔다. 이제 5분 후면 나는 자유다 생각하니 날아갈 것 같았다. 그러나 구치소 육중한 철문에 다가가면서 도대체 아버지에게 첫마디로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몰라 안절부절했다. 철문이 열리고 다른 석방자들과 함께 내가 문을 나섰을 때 아버지, 언니, 오빠들, 형부들이 와 있었다. 아버지가 내게 다가와 두부를 건네주셨다. 나는 두부를 먹기 전에 아버지 죄송합니다. 절 용서해 주실 수 있겠어요? 하고 말했다. 그때 내 목소리가 왜 그렇게 건조했는지 모르겠다.
아버지는 기쁨이 가득한 눈동자로 고개를 끄덕이셨다. 집에 돌아온 이후 나는 아침 7시면 어김없이 눈을 떴고 저녁 9시가 되면 잠을 잤다. 구치소 때가 벗겨지지 않아 일상생활에 적응하기 힘들었다. 몇 달 동안 아버지는 잠든 내 얼굴을 바라보며 으이그 불쌍한 것 하며 혀를 찼다. 그러나 오래 가지 않았다.